스포츠 윤리학의 6강인데요. 이제 한 3개의 강 정도만 더 하면 그러면 스포츠 윤리학이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맨 마지막 강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윤리,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한 조직의 윤리라는 건데 공부하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냥 쭉 한번 보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2개 정도의 강만 남았다. 그 중에 6강은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스포츠계에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리고 과학적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 장비가 개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물이 개발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합법적이고 그리고 스포츠의 스포츠맨십이라든가 페어플레이 정신에 적합하다라고 인정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강에서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건데 어떤 경우에 허용하고 어떤 경우에 허용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뭐냐? 왜 허용하고 왜 허용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정성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공정성, 정의로움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공정이라든가 정의로움은 결과적으로 스포츠맨십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약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개량하는 것이 허용될까 말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강인데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AI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해서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는 사람과 그리고 오직 자기의 신체적인 노력, 의지 이런 것으로 자신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을 비교해줘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딱 그려주네요. 이런 그림을. 근데 잘 보면 뭔가 주사기를 들고 있어요. 주사기를. 그러면서 주사 바늘을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 2개의 경우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뉠 거라는 얘기죠. 아마도.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을 덜 느끼거나 아니면은 체력이 강해진다거나 이런 특성을 보일 거고 그러면 그걸 허용하면 누구나 다 약물을 사용하려 할 테고 그러면 그게 스포츠일까 아닐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핑의 문제예요. 약물을 사용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게 옳은가 아닌가예요. 가끔 스포츠 현장에 보면 완전히 고릴라 같은 이런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몸매를 가지는데 과연 순수한 노력으로만 가능할까 하면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핑을 하고 있다죠. 보디빌딩의 그런 영역에서는 도핑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요. 일반인들도, 일반 선수들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핑을 허용하는 그런 대회와 약물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대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핑을 해. 그러면 첫 번째, 도핑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노력한 사람과의 차이가 생겨버린다. 두 번째, 도핑이라는 이 장치가 그 도핑을 한 선수에게 안전한가? 세 번째, 도핑을 누구의 의지로 했는가? 혹시 정부라든가 아니면 그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협회의 압력에 의해서 그 도핑을 한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 그걸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스포츠에선 순수한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겨루는 것이 중요하대요. 순수하게 인간의 노력과 능력을 겨루는 게 중요해서 일반적으로 약물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어떤 약물?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물. 근데 요즘은 약물 말고도 별의별 도핑이 있어요. 혈액 도핑이라고 해서 피를 뽑아놨다가 다시 그 피를 수혈받아서 몸 안에 체내에 혈액의 양을 늘리기도 하고요. 혈액의 양을 늘린다라는 건 생리학적으로는 영양물질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고 산소 공급도 더 많아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스포츠에 유리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도핑이라고 해서 뇌파를 조작하는 도핑도 있어요. 약물뿐이 아니라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금지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선수가 적발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유혹이 있는 거지. 도핑을 해서라도 승리하고 싶다라는. 그리고 그 방법이 더욱 교묘해져서요. 도핑에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도핑으로 걸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자, 99년에 세계 반도핑 기구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가 창설되었어요. 99년이에요.
1999. 그리고 매년 금지 약물을 발표하고 있는데 금지 약물이 계속 늘어. 계속.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약물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면 이게 도핑용 약물인지 치료용 약물인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매년 다시 발표하는데요. 도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도핑과의 싸움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UFC라는 경기를 보면 어떤 경우에 그 선수들은 그 단체에 소속된 선수들은 무작위 도핑에 참여해야 돼요. 권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싱 선수들도 무작위 도핑이란 게 뭐냐면 그냥 아무 때나 미리 연락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기구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소변 내놔라, 혈액 내놔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경기 직전에 도핑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약물을 몸에 남겨두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 도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도핑을 해서 찾아내던 약물의 종류가 뭐냐면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약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약물을 몸에서 빨리 빼내버리려고 하는 약물도 있어요. 이뇨제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약물이 검출이 되면, 나와버리면 그러면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UFC 같은 경우에 어떨 때 보면 그 도핑 검사를 하러 갔더니 선수가 도망갔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선수가 도망갔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100% 그 선수는 도핑을 했다라고 아마 추정이 가능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그 선수가 그렇게 도망갔다가 싹 지우고 와서 그 다음에 도핑 검사 받고 다시 경기에 출전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싸움은 점점 철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핑은 약물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원래 도핑이란 말 자체가 약물 검사라는 뜻이거든요. 약물 아니면 약물 검사 이런 뜻인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약을 주입하거나 먹어야만.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도핑 금지 약물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선수는 건강상의 문제로 그 약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건 도핑에 금지되어 있어. 그러면 이 선수는 어떡하지? 이 선수는 경기에 출전해야 먹고 사는데 평생 그것만 해온 사람인데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물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선수는 이 약물을 맞아야만 하는데 이게 도핑에 걸리는 약물이야. 그러면 이걸 안 맞으면 이 사람은 병세가 약화될 거야? 문제가 생길 거야? 근데 맞으면 경기에 못 뛰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치료 목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면책해준다는 뜻이고 치료를 위해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그러면 처벌하지 않아. 일부 종목의 선수들은 근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도핑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제도를 악용해서 예를 들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나는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ADHD라는 증상이 있죠. 그죠? 집중력 장애. 근데 성인 ADHD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마가 처방되거든. 대마가 안정제이기 때문에 대마가 처방돼요. 대마는 원래 도핑의 금지 약물인데 그런 사람들은 대마를 맞는단 말이에요. 대마를 그 약처럼 복용을 하기도 하고 기름처럼 나오거든. 아니면 담배를 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지 난 치료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라는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핑의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같은 거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도핑하지 않는 선수와 도핑한 선수가 싸웁니다.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그게 공정하겠냐고요. 그래서 스포츠맨십하고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선수의 건강에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그 선수들은 도핑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죠. 그죠? 왜냐하면 그 단체 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대중에게 멋진 몸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면 그 고통에서도 좀 해방되고 싶고 그래서 도핑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 프로 레슬러들 중에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도핑의 부작용이랍니다. 심장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계에 영향을 많이 준대요. 자, 선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도핑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풍토가 다른 선수에게 확산돼. 그러니까 도핑했는데 안 걸리네? 그러면 다른 선수도 도핑을 하는 거지. 보디빌딩 계열에서 자꾸 도핑 약물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자신의 노력으로 그 대회에 참여했는데 누구는 도핑을 해가지고 몸을 키워서 상을 받아버리거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다. 그리고 지도자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선수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건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이게 심해요. 러시아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핑을 시켜버린대요. 체조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선수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더라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그랬죠? 앞에서 세계 반도핑 규약에서 금지 약물을 규정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약물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물의 종류예요. 약물 진짜 그 약물의 세세한 내용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건 의사들이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금지 약물 목록에 국제 표준이 있는 건데 그 표준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은 텍스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경기 중 금지 약물이라는 것. 경기 중에 금지해. 경기 중에는 이 약물이 검출되면 절대 안 돼. 라는 거예요.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했을 때 이 약물이 나오면 안 돼. 라는 종류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런데 이 중에서도 늘 안 돼 라는 약물이 있어요. 늘 안 돼. 어떤 경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FC라든가 복싱 선수들은 무작위로 검사를 받아요. 무작위로 1년에 몇 번씩. 그때 그 무작위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건 검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외우지 말고요. 이걸 다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세요. S0에서 1, 2, 3, 4, 5까지. S0에서 S5까지는 상시금지다라고 외우세요. 상시금지다. 늘 그 어느 때에도 이건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S6에서 S8까지는 경기 중이에요. 경기 시기에는 나오면 안 돼라는 거지. 그치? 경기 시기에는 나오면 안 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S5까지, S6부터 8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네, 경기 중 금지 약물이에요. 경기 중 금지 약물. 자, 됐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엄격한 거야.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센 거죠. 자, 이렇게 금지 목록 표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스포츠에서 금지하는 약물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특정 스포츠. 그 스포츠들은 어떤 거냐면 기구를 다루는 스포츠들이에요. 보면 도구를 다루는 스포츠. 근데 항공 스포츠 엔진 달렸네요. 양궁은 좀 아니지만 모터사이클 엔진 달렸죠. 모터보트 엔진 달렸네요. 자동차 경주 모터 달렸어요. 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알코올이 나오잖아요. 알코올. 그러면 음주운전이에요. 이거는 일반인도 알코올이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은 이런 스포츠들은 금지다. 근데 양궁이 여기 들어있어. 양궁이. 잘 모르겠어요. 양궁은 왜 알코올을 금지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양궁만 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자, 봐요. 골프, 그 다음에 자동차 경주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당구, 그 다음에 다트 이렇게 던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스키랑 스노우보드, 양궁, 사격이에요. 이거는 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공통점이 있는 것만 하나 골라볼게요. 예, 당구, 다트, 양궁, 사격. 이게 공통적으로 특정한 표적을 놓고 표적을 겨냥해서 던지거나 쏘거나 아니면 치거나 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안정된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선수의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흥분되면 안 돼. 얘네들은 심장수도 조절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이 센 이유가 막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연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프로야구 열리고 있는 그 관중들 앞에 가서 그때 잠깐 시간 내서 그 안에서 그 많은 관중들이 볼 때 연습하고 이런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흥분하지 않게 만든대요. 이런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베타 차단제라는 게 금지인데, 베타 차단제가 바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요. 흥분된 상태를 떨어뜨리는. 제가 베타 차단제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원래도 심박이 되게 느린 편인데요. 그러니까 걷거나 뭐 이러면 한 60이 나오고요. 진짜 안정, 뭐 자려고 눕거나 이랬을 때 재면 한 53개에서 4개가 뜹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베타 차단제를 맞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더니 심박이 20개 정도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어요. 20개 정도.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죠. 그 간호사분한테 저 이러다 죽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심박수 낮춘다, 흥분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표적 스포츠들이 일반적으로 심박을 낮추고 안정 상태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자동차 경주라든가 스키라든가 스노우보드들은 왜 베타 차단제가 금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얘네도 조금 이제 긴장 상태를 좀 이렇게 낮추어야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모터 달린 애들, 그리고 양궁, 알코올 금지. 그 다음에 표적 스포츠와 자동차 경주, 그리고 스키 관련한 종목들 베타 차단제 금지 남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 더 보셔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중 세계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상시 금지 약물로 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S0에서 S5까지가 뭐자고. 그리고 뭐 S6에서부터 뭐까지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죠?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스포츠의 문제고, 특정 스포츠의 문제에서 알코올의 문제가 있었고, 알코올이나 약물이 있었고, 그리고 베타 차단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요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외워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한 번 딱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그러면 만약에 나오면 이런 기준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S5 가지고 S6부터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스포츠는 알코올하고 베타 차단제야. 그럼 알코올은 모터 스포츠, 그리고 양궁, 그리고 나머지 표적 스포츠들, 그리고 자동차 경주하고 스키, 스노우보드 이런 것들은 베타 차단제 금지야.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지는 걸. 됐죠? 넘어갈게요. 이번엔 유전자 조작이에요. 유전자 조작.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만약에 말의 유전자가 이식된 인간이 스포츠에 참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말 근육이에요. 말다리예요. 그죠? 근데 서 있으니까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게 말이냐 사람이냐가 헷갈리죠? 근데 유전자 조작이 사실은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성공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쥐한테 유전자 조작을 해서 슈퍼쥐를 만들었어요. 일반 쥐보다 훨씬 막강한 근력을 보이는 그런 쥐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 실험 성공했다는 건 더 고등동물로 실험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불투명한 나라들 있잖아요. 공산권 국가들, 러시아 같은 국가들. 그런 데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에서는 어쩌면 이런 동물을 이미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 조작인데 2004년에는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일반주의에 비해서 25배 이상, 25배. 어마어마하죠? 이런 슈퍼쥐를 만들었대요. 현재까지 스포츠 현장에서 유전자 도핑이 발각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유전자 조직을 통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죠. 언제든지 있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도핑을 금지 행위로 정했다 그랬는데 유전자 도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유전자 도핑인지, 그 사람의 근육이 막 이만한데 약물은 검증이 안 돼. 근데 그게 유전자로 만든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검사 방법이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스포츠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 의심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뭘까? 이런 건데요. 실제로 지금 유전자 개량이라든가 조작의 기술들이 상당히 발달해서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대요.
우선 첫 번째 우수한 배아를 선별하는 기술. 이렇게 배아 상태에서 얘 괜찮아 그러면서 배아 상태에서 골라낼 수 있대요. 수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체세포를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계열의 재구성 기술도 있대요. 체세포하고 생식세포가 좀 다른데 우리가 뭐 둘리니 뭐니 황우석 박사님이니 이런 얘기 했었을 땐 저 체세포라는 걸 유전자 조작의 도구로, 복제의 도구로 사용했던 거고요. 이번엔 생식세포,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아이를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세포를 재구성하는 기술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게놈, 유전자 지도를, 배열 순서를 편집하는 기술도 있대요. 요즘은 이제 질병 치료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전자 조작 기술들로 스포츠에 이미 활용되거나 아니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를 하나 그려봐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진짜 이런 존재가 있다라면, 그리고 아까 말근육을 가진 인간이 있다면 그걸 인간으로 볼래요? 아니면 동물로 볼래요? 뭘로 볼래요?의 문제가 생기죠. 프랑켄슈타인이니까 이런 경우는. 동물 실험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졌죠. 뭐 형광물질을 몸에 지니고 태어나는 쥐, 뭐 이런 것들 만들어졌죠. 그리고 근육의 일부가 완전히 다른 동물인 이런 동물들. 자, 유전자 도핑은 스포츠맨십을 훼손하는 행위야.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 성과를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건 안 돼. 응? 인간의 존엄성, 이게 인간이냐 아니냐. 응? 그럼 얘는 태어났는데, 인간이라고 태어났는데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존엄을 어떻게 파괴하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종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종의 정체성에. 그래서 이제 미국 영화 중에 돌연변이들 얘기들 있잖아요. 왜? 마블 영화들 중에. 그 다음에 문제 발생 시 후대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애를 낳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지. 유전자 조작이 가져올 위험성을 통제할 대안도 없어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정자나 낭자가 거래되고도 있죠.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형태,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유전자 조작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자를 자기가 선택해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될 정자, 그렇게 선택될 유전자가 있을 때 그 유전자는 가장 우수하거나 우월한 특성을 가진 유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유전자만 선택되다 보면 그러면 되게 유전자 풀이라는 게 단순해질 거예요. 독일에 가면 침엽수로 산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독일에 있는 침엽수가 유전자가 단 한 종이래요. 왜냐하면 제일 괜찮은 유전자 하나를 골라가지고 유전자가 가진 그 종을 하나 골라서 그걸 복제해 버렸거든. 나무는 복제가 쉽잖아요. 가지 꺾어서 이렇게 꽂거나 뭐 이렇게 해서. 네. 아니면 이제 배아를 이렇게 배양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직 배양해서 그렇게 늘려놨더니 온 산에 단 하나의 유전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유전자 풀이 단순해졌다는 건데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 유전자가 특히 취약한 질병이 돌았을 때 전멸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자,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열성 인류는 내 존재의 가치를 박탈당할 것이다. 저는 살아남을까요? 만약에 이런 시대가 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네. 유전자 조작 방지하자.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건데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올 리가 없어요. 이런 건.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기타의 도핑이 있어요. 유전자 조작 말고도 기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도핑의 방법 중에 혈액 도핑. 아까 말했죠? 혈액을 일부러 뽑아놔요. 그리고 보관해요. 그랬다가 경기 직전에 적혈구만 재수혈해요. 그럼 이제 산소 보급이 막 증가돼요. 이 산소는 생리학적으로 왜 필요한 거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리고 그 에너지가 이 세포의 생존 아니면
그 차원을 넘어서 이번에 운동 능력에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육의 지구력이라든가 파워, 순발력이라든가를 높이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적혈구는 그 산소와 관련이 있어서 유산소 운동에 상관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장거리 달리기, 축구, 아니면 마라톤, 이런 선수들이 이 방법을 써서 지구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도핑도 요즘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적발되고 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도핑이란 건데, 약물 도핑이 아니고요. 헤드포처럼 생긴 도핑 장비를 사용하고요. 뇌에 전기작을 주어서 그래서 이제 운동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뭐 이제 흥분도를 가라앉히거나 높이거나 뭐 이럽니다. 근데 도핑이라는 말은 원래는 약물을 사용하는 일이 도핑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도핑, 이런 거, 브레인 도핑, 이런 걸 도핑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그럼 이제 유전자 도핑이 왜 금지돼야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거의 동일해요. 거의. 스포츠 윤리학에서는 유전자 도핑이 아니라 장비 도핑이어도 그렇고, 일반적인 도핑이어도 그렇고, 그걸 왜 금지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일반인이나 선수의 생명을 보호해. 유전자 도핑에서 사람이 죽나?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럴싸하지만 아니다. 두 번째, 에이즈나 전염병 발생 때문에 도핑한다고 해서 에이즈가 아니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인위적인 기록 향상이 인간의 탁월성을 침해해, 아래태를 침해하는 거거든. 네,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를 향상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좋은 거라고 보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위적 기록 향상을 하느라고 뭐 도핑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그건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괜찮아요. 항상 이 답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그럴싸하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안전성이 검증되면 허용할 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됐죠? 자, 이번엔 용기구의 문제예요. 용기구. 이것도 금방 끝나요. 요즘은 이제 용기구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전신수영복이라든가 프로야구에서도 옛날에 그런 사기를 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배트 깎아가지고 거기다 콜크 채우고 그리고 깜쪽같이 메우고 그걸 들고 막 홈런 치고 이랬던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 파울 행위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용기구나 생체공학 기술을 활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또 이상하게 허용하는 데가 있거든. 장대 높이 뛰기. 그 다음에 선수들 축구화 이런 거 개발하잖아요. 용기구 개발해서 그래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봅슬레이 같은 거, 썰매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또 허용을 한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허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까? 왜 허용하고 왜 허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조금 해보시면 돼요. 인트로덕션을 보시는데, 자, 이제, 굉장한 장비를 착용하고 출전하는 선수를 그려줘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그리는데, 제가 생각했던 딱 그 모습이에요. 외골격의 유니폼을 입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됐잖아요. 그 하지장애 있는 마비장애, 하반신 마비장애가 있는 분이 연구 개발해서 입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가 걸어와. 그래서 몸에 딱 달라붙어. 그러면 로봇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스포츠에 참여하면 이거는 반칙일까 아닐까? 어려운 문제죠. 그죠? 반칙일까 아닐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봅니다. 스포츠는 순수한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퍼포먼스를 겨룬다. 근데 어떨 땐 장대 높이 뛰기나 카누, 카약 이런 장비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장비의 의존성이 높은 종목이 있고 육상에서도 운동화가 장비가 되고 이게 기록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장비와 관련한 공정성의 문제는요. 이게 기준입니다. 장비 사용 자체보다 장비의 구입과 활용해서 불공성이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장비 사용해도 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축구도 장비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비 사용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장비를 쓰지 마라가 아니라 장비를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자는 겁니다. 장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럼 가난한 나라는 장비 사용을 못해. 근데 그런 나라와 장비를 충분히 구입해서 그런 장비를 쓸 수 있는 그 부자 나라가 같이 올림픽에 출전해. 그럼 불공정하다고 보자는 거예요. 장비 사용의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긴 안 써 있는데 이 스포츠의 원래의 특성이 장비 의존성이 높은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봅슬레이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의존성이 높죠. 장대 높이 뛰기도 그러고. 그런데 일반인의 100m 달리기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장비의 의존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장비 사용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둘 거라는 거지.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와 공학기술의 결합으로 파생되는 윤리적인 문제, 빠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봅슬레이예요. 봅슬레이. 제가 이제 AI한테 부탁을 하기를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봅슬레이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기술, 상상력이 발현된 봅슬레이.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고급스러워 보이는 봅슬레이를 그려줘야 했더니 이렇게 딱 그려줬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봅슬레이를 북한은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아프리카의 아주 구석에 있는 나라들, 르완다 같은 나라는 쓸 수 있을까? 못 쓸 거란 말이지. 그런 불공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와 공학기술의 발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우선 첫 번째, 장비 의존성이 낮은 종목에서도 고가의 첨단 보조 장비가 일부 선수에게만 제공됩니다. 달리기인데 굉장히 고가의 많은 연구비가 투자된 그런 러닝화 이런 걸 일부 선수에게만 주어버려. 그러면 이제 경기의 승패와 기록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 그건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불공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용기구와 생체공학 기술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퍼포먼스나 기록 단축에 찬사를 보내기 전에 사용하는 장비가 공정했는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요즘은 조금 다른 얘기가 있었죠. 최근에 뭐냐면 이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협회가 지정한 그 장비, 그 운동화를 썼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그 운동화는 이 선수의 발에는 맞지 않아서 그 운동화를 신고 뛰면 항상 부상이 생겨. 그래서 이 선수는 다른 장비를 쓰고 싶은데 공정성, 공평성, 그 협회에 속해서 같이 운동하는 다른 선수들과의 공정성 때문에 그 운동화를 신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진짜 공정한 건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었어요. 장비의 문제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공정성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도핑에 대한 먼저 얘기부터 할게요. 아까부터 계속 했는데 장비 도핑이라는 말은 공식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없어. 그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기록 향상을 위해서 경기에 사용되는 장비 혹은 기계를 조작하는 행위를 그냥 편의상 도핑 비슷해. 도핑은 원래 약물 사용하는 건데 그것하고 비슷해 라고 해서 장비 도핑이라는 말을 쓰는 것 뿐입니다. 최근에 장비 도핑 문제 알고만 계셔요. 최근에 장비 도핑에서 심각했던 문제는 사이클에서 바퀴에 모터를 달아놨다? 그 사이클의 몸체를 배터리로 만들고요. 그래놓고 거기에 엔진을 걸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들켰냐면 선수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바퀴가 계속 혼자 돌아. 그건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그랬는데요. 그럼 지가 아프니까 넘어졌는데 다쳤나봐요. 아프니까 계속 도는데 빨리 그걸 막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었어. 그래서 들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압축 배트 사용한 적이 있고요. 압축 배트라는 게 이제 나무를 압축해서 만들고요. 혹은 배트를 깎아서 안에 코르크 채워요. 이게 이제 역학에서도 다루어질 개념이에요. 무거운 물체는요, 그 현재의 움직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는요,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얘를 움직여서 가속을 만드는데 힘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려요. 그러니까 배트가 늦게 움직인다는 거지. 두 번째는 얘는 대신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이거 멈추는 것도 어려워. 그러면 이제 타자 입장에서 배트를 쓸게요. 무거운 배트를. 치기 좋은 공을 줬어. 그러면 빨리 배트를 돌려서 빵 치기만 하면 안타거나 홈런인데 느려. 그래서 배트를 돌리고 났더니 돌리는 도중에 공은 먼저 와서 포수의 밑에 꽂혀 있어. 이번에 이제 변화구에 속았어. 그래서 배트를 돌렸는데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거든. 그래서 이제 역학적으로 이 관성이라는 문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관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프로야구에서는 앞쪽 배트 말고요. 이번엔 안을 팠어요. 그래서 거기다 콜크를 채웠다니까. 콜크가 뭔지 알죠? 그 말랑말랑한 거. 와인 뚜껑에 쓰는 거. 그걸 넣고 그리고 깜짝같이 위를 메워가지고 아주 평범한 그런 배트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관성을 깨뜨렸기 때문에 좋은 공이 오면 배트의 움직임이 빨라요. 그리고 콜크가 들어가 있어 굉장히 탄성도 좋아. 게다가 변화구에 속았을 때 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빨리 멈춰. 변화구에 잘 안 속아.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발각이 됐는지, 그건 이제 내부에 뭐 고발이 있었는지, 그래서 프로야구에서 무작위로 배트를 잘라요. 선수의 배트를 무작위로 잘라요. 근데 잘랐더니 막 콜크가 들어있었던 거지. 자, 그런 적이 있고요. 이번엔 전신수영복. 박태환 선수도 이거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신수영복. 이런 것들이 장비 도핑이래요. 특히나 이 두 가지 경우는 불법이지만 전신수영복은 잠시 허용이 되었다가 저게 이상하게 기록을 너무 단축해.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 단축된 게 아니라 옷 때문에 단축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지. 이렇게 됐죠. 자, 생체공학의 유형인데 이것도 역학의 개념이지 윤리학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알고 있읍시다.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뭐 유니폼이라든가 아니면 헬멧이라든가 아니면 장대 높이 뛰기의 바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생체공학의 기술이 적용되고요. 이 사람 쓰고 있는 이 헬멧 있죠? 헬멧. 보호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기술. 그래서 그 마이크로 촬영 장비라든가 뭐 센서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심판들이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구공 안에 센서 들어있는 거잖아요. 라인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막 이런 거. 마지막으로 터치한 선수가 누군지 이런 거 측정하는 기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얘는. 그러면 생체공학 기술을 사용할래 말래에 적용되는 윤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장비를 통한 기록의 단축이 공정한 거야? 정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 우수한 장비를 부자 나라는 쓰는데 그럼 가난한 나라는 못 쓰는데 그건 공정한 거야 도대체?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요것도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 번만 읽고 넘어가는 거지 막 외우지 마요. 절대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이거는 시험 당일날 문제를 보면 떠올라요. 문제를 보면 저를 믿으세요. 저는 이제 그 이쪽의 전문가잖아요. 가르치고 시험을 보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뭘 외우는 쪽에서도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외우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건 시험지를 보면 생각나는 개념이니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요. 이런 건. 이번에 전신수영복이에요. 전신수영복. 네, 수영은 이렇게 하죠. 보통. 이렇게 하죠. 이제 여자 선수니까 상의도 입었지만 이 몸이 직접 물과 마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물살을 헤치고 나가서 기록을 세우고 이런 게 수영이잖아 원래. 근데 전신 수영복이라고요? 거의 잠수복 같은 느낌으로 몸을 감싸는 그런 수영복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신 수영복의 특징이 뭐냐면 온몸을 감싸는데 상어의 피부 돌기를 모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과의 마찰력을 줄이는 거예요. 수영 선수들이 물을 가를 때 의외로 많은 마찰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수영 선수들은 서구 선수들은 털이 많으니까 몸에 털까지 다 밀 정도거든. 근데 이제 상어 피부의 돌기 같은 것들이 그 마찰력을 줄여주는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이제 모방해서 수영복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물의 저항을 줄였고요. 근육을 압착해. 그래서 이제 피로 물질들이
근육에 쌓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력이 좋아지거든. 대표적인 피로물질이 젖산이에요. 나중에 생리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 젖산의 축적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젖산의 축적.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부산물이 나오고 그게 몸에 축적되면 통증을 유발해요. 통증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쓸 에너지가 많이 줄었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제 젖산을 다시 포도당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 몸에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젖산이 쌓일 땐 피로예요. 근데 젖산이 다른 말로는 유산이다. 그래서 유산균이 바로 이 젖산과 관련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어쨌든 그거가 축적되는 건 운동 능력을 약화시켜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이 전신 수영복이 젖산의 축적을 막기 때문에 수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록을 단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영은 원래 장비 의존성이 약한 거잖아. 꼴랑 수영복 하나만 입고 뛰기로 했던 경기인데 이런 전신 수영복을 입어놨더니 기록이 너무 많이 단축되는 거예요. 박태환 선수도 이거 입고 기록 세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게 너무 고가야.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이걸 못 입고 부자 나라만 입네. 그래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이게 여기서 이미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신 수영복이 뭐냐? 이제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전신 수영복이 이런 옷이에요, 이런 옷.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옷을 잘 보면 오돌돌돌돌돌돌 되어 있더라고요. 오돌돌돌돌돌돌. 그래서 이제 이런 옷이 이렇게 거의 잠수복처럼 사람 몸을 밀착시키고 오돌돌돌 돼 있으니까 그 물의 마찰력을 줄이고 이런 옷이 전신 수영복인데 쟁점이 뭐냐라고 하면 쟁점은 이겁니다. 기술 도핑 아니냐, 기술 도핑. 인간의 능력으로 기록을 단축해야 되는 수영에서 기술이 도입된 거 아니냐, 과학기술이. 스포츠맨십의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 우수성을 드러내는 수영 종목의 특성관계에 맞지 않다. 수영 종목을 변형시킨 거야. 그러니까 전신 수영복으로 뭔가 대회를 열 거면 이런 대회를 만들으라는 거죠. 더 우수한 수영복 대회.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면 결국은 기술력과 자본력의 싸움으로 변해, 스포츠가. 그거는 결과적으로 돈 많은 나라만 이기는 불공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윤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문제. 오타가 있다. 네. 여기에 오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못된 판단. 자, 스포츠에서 오심이나 편파 판정을 최소화해서 공정성을 향상시켜주는 공학기술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경기력 향상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오심 편파 판정 막아주는 기술을 찾으래. 단원의 내용하고 안 맞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건 왜 그러냐면 2015년에 이 제도가 달라지면서 아마 출제위원분들이 뽑히셨겠죠.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출제위원분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을 거고 그분들은 이 단원의 내용이 뭐냐, 단원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어떻게 문제 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가이드? 이게 좀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냥 푸시면 돼요. 풀어보자고요. 경기 중에 오심, 편파 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축구에서 많이 그러잖아.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죠. 제가 당구 좋아하는데 당구를 치다가도 좀 그럴 때 있어요. 뭐 이게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막 이런 거. 반칙이 아니가 이럴 때 저희끼리 장난으로 이럽니다. 그럼 VR 보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기술을 무슨 기술이라고 분류를 해야 돼? 라는 정도의 문제니까 이건 어렵진 않아.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안전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감시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의 증가? 수행 능력의 증가를 위한 거예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안 뻔해요? 난 뻔한데? 안 뻔하신 분들은 여기를 잘 보세요. 오심을 막고 편파 판정을 막아야 해 라는 개념. 그것하고 제일 관련 있는 거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뒤에 공부 안 해도 되는 내용이 많을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의족 선수가 있어서요. 의족 장애 선수. 이 선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선수예요. 검색하시면 되게 유명한 선수예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의 우상이고 영웅처럼 등장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 그림 그대로예요. 그림 그대로. 지금 웬일인지 이 선수의 모습이, 이 선수의 사진이 잘 캡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선수가 범죄 행위로, 살인인가 행위로 지금 수감되어 있거든. 다리가 없는데 이런 장비를 발에 차고 장애인 선수끼리 뛴 거야. 근데 장애인 선수끼리 뛰었는데 기록이 너무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일반 선수하고도 뛰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속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올림픽에도. 근데 올림픽에서는 안 받아준 겁니다. 여기는 일반 선수만 뛰어야 돼. 응? 왜냐하면 일반 선수끼리 겨루는 대회고, 대회의 목표 자체가. 두 번째, 이런 장비를 단 게 이게 그 스포츠의 기록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 너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응? 장비 착용이. 이런 식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회 참가가 거부됐는데 얘가 끝끝내 싸워서 이겼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올림픽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올림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뛰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 사람을 보려고 일부러 막 이제 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특수 제작된 의족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탄성을 가졌더라고요. 막 펑펑펑펑 뛰던데, 노루처럼. 근데 일반 선수와 경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상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의족이 탄소 섬유로 제작되었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서 이 의족 사용하지 않은 일반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선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장비를 스파이크 밑에다가 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그의 의족이 기록 향상에 큰 장점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전을 허용했던 거고.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장비를 달고 와서 뛰어. 그러면 일반 선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텐데, 이 선수가 참여를 못하게 하면 그럼 이 선수가 또 이제 세상 불공정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게 윤리적인 논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윤리적인 쟁점, 지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의족 장애 선수의 윤리적 쟁점. 장비를 이용하는 기술 도핑으로 볼 수 있다. 공정하지 않다. 장애인 선수의 참가를 받을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착용한 선수가 뛰면 일반 선수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내용은. 자, 문제 하나만 보죠. 단원 기출 문제 1번입니다. 네. 도핑 검사에서 선수의 역할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핑 검사에서 선수의 역할과 책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진짜 선수가 경기에서 뛰는데 너 도핑 검사해, 응? 도핑 검사해 라고 했더니 싫어, 도망가. 그리고 몰래 도핑하고 그리고 경기에 출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핑 검사를 할 때 문제를 정확하게 내면 도핑 검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도핑 검사를 통해서 스포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랬을 때 선수가 해야 하는 행동과 책임의식은 뭐냐?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제발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저 문장 잘 만들거든요. 저는 애초에 그 일을 하면서 직업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 단어의 선정, 문장의 완성, 그리고 문장의 검토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네 책에는 오타가 있어. 두꺼우니까 그건 좀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내시는 분들이 괜찮으니까 이런 문장이 좀 괜찮은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절대 그 비밀을 유지하고 그런 것으로 따로 돈 벌 생각은 없으니까 뭐 그런 시험 문제 유출해가지고 제가 돈 벌어야 얼마나 번다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 많이 다듬어 드릴 텐데.
자, 시료 채취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하자. 어때요? 무작위로 검사하러 온다 그랬죠? 그때 피 주고 오줌 주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료 채취에 참여하라. 이거 맞는 말이죠? 의료진에게 운동선수임을 고지하자. 왜게요? 옛날에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팠지. 그래서 병원에 갔어. 근데 의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게 자기 운동선수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밝혔대. 근데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 그리고 그 약을 먹었지? 근데 도핑에 걸려버린 거야. 자기는 그 약물을 먹은 적이 없는데 도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의사가 처방한 약물 안에 그 성분이 있어버렸던 거야.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누가 잘못한 거냐 가지고 되게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운동선수는 병원 가면 의료진에게, 특히나 대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고지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을 조사하는 도핑 방지 기구에 협력하라. 늘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치료 목적, 면책,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죠? 그래서 처방되어서 사용된 물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책임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책임지는 거냐면, 고지해야 돼요. 저 이런 약물 먹었습니다. 이런 질병 때문에 진단서 끊고 이런 약물 먹습니다. 처방전 내야 돼요. 그런 정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도핑 검사에서 도핑의 위반이라고 해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6강의 내용이었어요. 6강도 별게 없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6강까지 왔는데, 6강의 내용에서는 예전에 어려운 문제로 이런 약물의 목록에서 약물 이름, 종류,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어려웠고요. 그 외에는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까 정도의 문제여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긴 이론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넘어가셔야 돼요. 빨리빨리 후닥후닥 이렇게 시간 끌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6강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실질은 한 강 정도 남은 거니까 조금만 힘내보시자고요.